아버지, 지금 상태 안 좋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고열이야. 네, 들었어요?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정말 빠질 수가 없어서요. 지금 맡은 일이 엄청 중요한 단계라서요.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추수도 했고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넌 그 바쁜 와중에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고 미용실 가고 SNS엔 잘도 올리더라. 그 시간에도 병원 한 번 안 왔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단 10분이라도 얼굴 한 번 비쳤겠지. 어머님,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꼭 제가 가야만 하나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병원비도 못 해드리잖아요. 병원비, 그 돈 몇 분 못한 게 내 도리다 한 거라고 생각하니 돈이면 다 되냐. 가족이 아프고 수술대에 올랐으면 그걸 핑계 삼아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게 내 방식이냐? 어머님, 저는 회사 일도 있고 지금 제 몸도 상태가 안 좋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죠?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안 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뭘 했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남인이 시댁이 그렇게 싫은 거니? 저도 부담되니까요. 솔직히 아버님 간병은 형님이랑 남편이 잘하잖아요. 제가 가도 솔직히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시대가 다 싫어요. 누가 시대가 가족이라 생각하겠어요. 나는 진짜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우리 며느로리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75세 김정희 할머니 사연입니다. 젊을 땐 시장 통닭집에서 일하느라 늘 손이 바빴습니다. 닭손질하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히고 기름에 데어가며도 그 일 하나로 세 자식 대학까지 보냈어요. 힘들었냐고요? 그땐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고생보다 더 아픈 건 정성 들인 관계에서 외면당하는 느낌이에요. 가족이라 믿고 품었는데 그 가족이 오히려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더군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 이해관계가 그런데요. 20년을 함께했고 이름만 가족이었지. 명절 또 생일도 제사도 그 사람에게는 시대 길이 아닌 그냥 남의 일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바쁘게 꺼내야 사정이 있겠거니 하지만 20년이 사이자 결국 할머니는 마음을 접게 됐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 할머니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김씨 할머니는 대구 북구 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된 동네지만 어린 시절에는 농박과 비포장길 뿐이었죠. 1949년에 태어나 전쟁이 끝난 뒤 혼란한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소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고 15살부터는 시장 통닭집에 들어가 닭 잡는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엔 누구나 그랬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손으로 벌어야 했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김 씨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네 철물점 막내 아들이었고 말씀은 적었지만 손이 야무지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당신 큰 잔치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았고 시작부터 돈을 쓸 여유도 없었거든요. 신혼생활은 대구 시내 반지와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금세 아이가 생겼고 김 씨는 아이를 업고 다시 통닭집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요. 남편은 아침 일찍 철물점으로 출근해 저녁 늦게 귀가했고 김 씨가 끓여준 콩나물국이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하루의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묵묵히 이만하며 살았습니다. 큰 집도 멋진 옷도 없었지만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어요. 김 씨는 자녀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습니다. 장학금과 틈틈이 모은 적금이 큰 도움이 되었죠. 그게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그게 참 대견하다고 느낍니다. 첫째 아들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둘째도 30을 넘겨 적당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막내딸은 지방 공무원과 결혼해 경산에 자리 잡았고요. 할머니는 두 며느리를 모두 딸처럼 아끼려 했습니다. 이루집에 들어왔으니 진짜 식구로 받아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오히려 자신이 미움을 받는 건 아닌가 싶어 할머니는 오히려 더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따로 보냈고 손주 용돈도 더 넉넉히 챙겼어요. 심지어 며느리 친정에도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과일 한 상자라도 보냐며 예를 갖췄습니다. 사돈 집도 우리 며느리 키워준 집인데 인사는 해야지요. 그렇게 마음을 내어 전했지만 되돌아오는 건 늘 무덤덤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며느리들 생일이면 용돈도 보내주고 아들은 안 챙겨도 며느리는 챙겼거든요. 큰 며느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첫째 아들을 만나 결혼한 사람입니다. 성격은 조용하고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집안 분위기에도 묵묵히 잘 적응했고 명절이며 제사 생일 같은 집안일에도 어지간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김장 때마다 반차를 내서 대구까지 내려왔고 오면 잠시도 쉬는 법이 없었죠. 둘째 며느리는 겉으로는 늘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무언가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두 며느리가 가지는 않겠지만 큰 며느리를 먼저 보고 3년 뒤에 작은 며느리를 봤는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가끔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아들이 택한 여자였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줄였고 명절에도 올 사람만 말하는 말을 하게 되었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덜 아파요. 지금도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직접 장을 보고 동네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가끔 손주들이 오면 김밥도 싸주고 식혜도 손숙 뿌려줍니다. 소박하지만 평온한 하루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린 사건은 남편의 칠순을 맞아 계획했던 가족 여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행은 제주도로 떠나는 3박 4일 일정이었고 큰 아들과 막내딸이 주도해 항공권과 숙소까지 모두 예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주들까지 포함해 총 12명이 함께 떠나는 대가족 여행이었고 모두가 들뜬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 역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짐을 하나하나 챙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모처럼 여행이라며 좋아했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한 여행이라며 더 없이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런데 출발 하루 전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친정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요. 이번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참민아는 순간 놀랐습니다. 남편의 칠순을 기념하는 여행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생긴 것이라면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병원에는 가보셨어? 내가 한번 가봐야 하는 건 아니겠니? 실제로 병문안을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며느리의 친정도 가족이라 여겼던 할머니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불참 통보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며칠 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괜찮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것도 없고 그냥 집에 계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었구나. 단지 우리 가족 여행에 함께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였구나.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말보다 그 말을 믿고 걱정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믿었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은 오래도록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이후부터 둘째 며느리는 할머니와의 통화에서 늘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둘째 며느리의 말들은 점점 더 가볍게 느껴졌고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를 걸어도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둘째 며느리의 잦은 행사, 불참을 겪어왔습니다. 명절 생일 제사, 늘 뭔가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지요. 그때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바쁘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며 마음을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칠순 여행은 달랐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가족의 큰 행사였고 남편의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이었어요. 그런 날에 거짓말로 불참했다는 사실은 할머니의 인내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둘째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행동했어요.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반면 큰 아들과 망났다는 둘째 며느리의 불참에 대해 속상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망났다는 엄마, 아무리 바빠도 아빠 칠순인데 그렇게 안 오는 건 너무하잖아. 라고 말했고, 큰아들도 어머니 동생한테 제가 몇 번 말해도 잘 안 듣네요. 라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끼리 감정이 상할까 걱정되어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둘째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할머니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은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인데 어쩌면 이렇게 남보다 더 멀게 느껴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아이가 나를 이렇게 대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큰 며느리와 막나딸이 찾아오면 애써 밝게 웃고 농담도 건넸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내색을 하면 그들도 마음 아플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아왔지만 그런 관계의 틈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칠순 여행 이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에 대한 마음의 문은 이미 굳게 닫히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확인이라도 하듯 다음의 생일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창한 잔치를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여 조용히 밥 한 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큰 아들과 막나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나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생일 이틀 전 둘째 며느리에 대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번 생신 자리에는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짧은 한숨부터 세워놨어요. 또 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는 척, 그래 많이 아프니 혼자 괜찮겠어? 라고 물었지만 그 말 속엔 이미 체념의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할머니는 오래된 친구 순자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한두 번은 속아도 3번 넘게 속으면 그건 속인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바보지. 그 말이 꼭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 더 마음이 쓰렸어요. 그날 저녁 큰 아들 부부와 막내딸은 예정대로 찾아왔습니다. 큰 아들은 빨간 내복을 선물하며 엄마 겨울 따뜻하게 입으세요 라고 웃었어요. 막내딸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내밀며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잠시나마 할머니의 입꼬리도 올라갔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과 며느리의 빈자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 한 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할머니는 무심코 둘째 며느리의 SNS에 접속했어요.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지만 아마도 정말 아픈 걸까 하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화면은 할머니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사진 속 둘째 며느리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몸살로 누워 있어 도저히 외출이 어렵다던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밝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브런치 접시 위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놓여 있었고 앞에 놓인 컵은 며느리가 항상 좋아하는 외국 제품의 컵이었어요. 몸이 아파서 모든 게 아니라 그냥 오기 싫었던 거였구나. 할머니의 머릿속을 맴돌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거짓말을 또 들었다는 사실, 보다 자신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듯한 태도에 더 큰 모멸감이 밀려왔습니다. 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저 귀찮은 존재였던 건 아닐까? 그날 밤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사진 속 웃고 있는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자 씨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람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과 행동은 못 속여.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마음도 울적했습니다. 자꾸만 둘째 며느리가 또 오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어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사음식을 다 준비해 갈 무렵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애가 갑자기 열이 나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부터 잘 챙겨라. 아픈 아이가 우선이지.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고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돌아가던 할머니의 눈길은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큰 며느리에게 머물렀어요. 앞치마인 밀가루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고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지만 큰 며느리는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전이 쌓인 접시와 나물국까지 모두 큰 며느리의 손에서 나왔어요. 어머마, 너 하나만으로도 내가 위안을 받는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저녁식 사자리에서도 큰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둘째 며느리의 빈자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전이 정말 맛있어요 하며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이 아이도 다 알고 있었겠지. 나보다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할머니의 가슴을 알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째 며느리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어요. 전화가 와도 반갑지 않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일을 말해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가족이라는 무엇일까요? 피만 나누면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야 진짜 가족일까요? 자꾸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 둘째 며느리와의 갈등은 마치 계절처럼 되풀이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실망으로 가슴이 무너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점점 무뎌졌어요.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든다는 스스로의 위안 속에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무대짐 속에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해 김장날 큰 며느리는 새벽 기차를 타고 내려와 절인 배추를 씻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앞치마는 빨간 고춧가루로 얼룩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큰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마, 힘들면 좀 쉬어. 할머니가 말하자 큰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하면 시간 금방 가요.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는 마음 한케 이후 눈에 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후 20쯤이었을까요?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배출 속을 넣고 있을 무렵 현관문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선 이는 다름 아닌 둘째 며느리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메이크업까지 하고 있었고 발끝까지 고운 구두를 신는 모습은 마치 김장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외출을 앞둔 사람 같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냉랭한 표정으로 주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할머니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김치통 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양념이 좀 덜 버무려진 것 같아요. 배추도 오늘 건 좀 덜 절여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말투와 시기였죠. 둘째 며느리는 인사보다 격려보다 돕기보다 먼저 평가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옆에서 김치를 버무리던 큰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고 입술이 단단히 다물어졌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묵묵히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뒤쪽에서 큰 며느리의 짧고 얕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큰 며느리의 굳은 표정 뒤에 숨어있던 감정을 읽었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불만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지켜준 큰 며느리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엉켜 밀려왔어요. 둘째 며느리는 결국 그날 김장을 단 한 번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주방 한쪽 의자에 앉아 몇 마디 더 말한 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떠난 뒤 주방은 묘한 고요함에 휩싸였어요. 할머니는 배추속을 넣으며 허전하다는 감정보다 오히려 편하다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듯 했어요. 김장을 마친 그날 밤 할머니는 큰 상위에 수육과 겉절이를 차려 올렸습니다. 매년 김장날이면 빠지지 않고 올리는 메뉴였어요. 그날 할머니는 특별히 큰 며느리의 접시에 가장 부드러운 삼겹부위를 올렸습니다. 어머마, 오늘 고생 많았다. 많이 먹으라. 할머니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마음속엔 다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수육을 집어 입에 넣은 큰 며느리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고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말보다 수육 한 점에 진심을 담았습니다. 표현에 서툰 사람이 여기에 행동으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서운한 며느리 하나 때문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또 다른 며느리 하나 덕분에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큰 며느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말없는 성격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묻어나는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고단한 손놀림 불만 없이 움직이는 두 다리, 전보다 더 깊어진 눈가의 주름이 할머니의 눈에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막내딸에게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몇 번을 쏟고 나면 기대도 적게 되더라.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덜하네. 막내딸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큰언니가 말은 안 해도 속상할 거야. 엄마가 알아주는 게 제일 큰 힘이 걸려. 그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위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던 남편이었지만 이토록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병원 생활이 시작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집에 들르지 못했어요. 병실 한편에는 비닐봉지에 바리바리 사온 속옷과 내복, 슬리퍼, 수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새벽이 되도록 남편의 병수발을 했습니다. 새벽녘 침대 머리맡에서 작게 신음하는 남편의 숨소리에 흠칫흠칫 잠에 섞이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첫째, 아들과 큰 며느리는 매주 주말에 와서 김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세요. 막내딸은 미역국을 끓여와 병원 휴게실에서 할머니에게 먹이고는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심지어 손주들까지 할아버지 힘내세요. 다 하며 손을 꼭 잡아주니 남편의 눈가에는 자주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둘째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도, 수술 당일도, 그리고 회복기의 어느 날도 병실 문턱을 넘지 않았어요.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들고 앉아있던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많대요. 업무 마감 때문에 당분간 병원은 못 올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술을 꼭 다무채 커피 잔을 내려놓고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회색 하늘 사이로 비가 내릴 듯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도 그날따라 더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기로 접어든 어느 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실 안에서 가늘게 숨을 쉬고 있는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며 마음이 더 조급해졌어요. 의사는 회복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했고 밤마다 체온이 들쭉날쭉해졌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창밖만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밝고 정돈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처음 몇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무언가가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아버지 지금 상태 안 좋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고열이야. 네, 들었어요.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정말 빠질 수가 없어서요. 지금 맡은 일이 엄청 중요한 단계라서요. 그 말이 끝나자 할머니는 참았던 감정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네 시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수수도 했고 지금 상태도 안 좋은데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고 곧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어머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넌 그 바쁜 와중에 친구들 만나러 카페 가고 미용실 가고 SNS엔 잘도 올리더라. 그 시간에도 병원 한 번 안 왔으면서 내가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단 10분이라도 얼굴 한 번 비쳤겠지. 어머님, 사람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꼭 제가 가야만 하나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 병원비도 보태드리잖아요. 병원비 그 돈 몇 분 보탠 게 내 도리 다한 거라고 생각하니 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돈이면 다 되냐. 가족이 아프고 수술대에 올랐으면 그걸 핑계 삼아 얼굴 한번 안 비추는 게 내 방식이냐. 어머님, 저는 회사 일도 있고 지금 제 몸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죠? 지금 이 상황이 맞지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뭘 했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수술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남인이 시댁이 그렇게 싫은 거니 저도 부담되니까요. 솔직히 아버님 간병은 형님이랑 남편이 잘하잖아요. 내가 가도 솔직히 어머님 마음만 불편하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 시대가 다 싫어해요. 누가 시대가 가족이라 생각하겠어요. 나는 진짜 너를 딸처럼 여겼는데 우리 며느리는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추하기를 내려놓자 병실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남편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기나긴 병마와의 싸움 끝에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고 할머니는 는 마지막까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건네는 무언의 인사처럼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고 애틋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 멍하니 조문객을 받았고 마음속에서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이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난 것 같은 허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시 앞에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슬픔도 죄책감도 없는 그 표정이 오히려 할머니의 가슴을 더 싸늘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마치 의례적인 예를 갖추러 온 지인처럼 보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던 가족이라면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 한 번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49제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복된 말을 했습니다. 어머, 아이가 열이 나서요. 이번에도 못 올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닫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도 남편의 반응이 없었고 밥상을 차려도 함께 앉을 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공허함을 끼워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럴수록 둘째 며느리에 대한 미련은 더욱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산 정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집안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상위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끼고 아껴온 종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둘이 함께 계획했던 유산 정리 내역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오늘은 이걸 좀 이야기하자구나. 큰 아들과 막났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얼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이 중간중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에 도자하셨던 게 있어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하되 애써준 만큼은 표시를 하자는 게 당신 생각이었지. 큰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막났다는 다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던 둘째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명절마다 용돈 드렸고 아버자 병원비도 못했는데. 그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선은 무겁고 깊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네 마누라는 어디 있었음이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고 망났다는 고개를 살짝 떨겁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술날도 회복기에도 사무제에도 49제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쳤지. 그걸 다들 모를 줄 알아니 그제야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재수 씨도 자기 입장은 있을 거야. 우리가 보기엔 섭섭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할머니는 큰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단호한 어조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민 많이 했다. 그때 둘째 아들의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고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다시 열리더니 둘째 며느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까 전화 못 받아서 죄송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엔 저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그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로는 당당하게 방안을 둘러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산 정리는 공정하게 하셔야죠. 저희도 가족인데 남처럼 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요즘은 다 법적으로도 나눠지는 거니까. 그 순간 김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등에 피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묻자. 가족이라면서 아비 임정도 못 지킨 사람이 유산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긴 게 참 어리석었더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너한테 말은 해두겠다. 유산은 사람을 보고 정리하는 거다. 도리를 하고 마음을 나눈 사람한테 가는 거야. 둘째 며느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둘째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집은 채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할머니는 종이봉투를 다시 접어 상의에 놓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맑은인 가족을 환영하지 않는다. 진심 있는 가족만 남는 거다. 그 말은 잔잔했지만 마치 오래된 바위에 금을 내리는 비처럼 조용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마음에는 오히려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둘째 며느로에 대한 어떤 감정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둘째 며느로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비워냈어요. 아이러니 아까도 그 공백은 할머니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불안하지 않았고 명절이 다가올 때 마음절이 필요도 없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어느 날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남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어 펼쳐보며 남편이 살아생전 자식들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뜻대로 할게요. 그 주 주말 김 씨는 큰 며느리 이와 막내딸을 불러 거실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분위기를 기억하는 듯 다소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 아버지 유산은 너희 둘 앞으로 정리하려 한다. 애미야, 너는 평생 이 집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랍니다. 우리 딸 너도 늘 곁에서 엄마 걱정해줬고 내 아버지도 너한테 마음이 깊었단다. 큰 면을 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나딸은 엄마. 왜 그래 나 안 받아도 돼요. 아며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큰 면을 이는 조용히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저 그런 뜻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은 고맙지만 그래도 둘째 쪽도 생각해 주셔야죠. 할머니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그 부드럽고 따뜻한 손에서 묵묵한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둘째에도 조금은 남겨뒀단다. 아버지 이름으로 넣어둔 통장이 하나 있어. 아주 크진 않지만 아이 키우는데 도움될 만큼은 돼.
그래도 가족이었으니까 내가 지워도 아버지 마음까진 지울 순 없더라. 막나딸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 결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지난 세월 동안의 행동을 기준 삼아 고마운 이들에게 조금 더 따뜻함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내 남은 인생은 억울하지 않게 그리고 솔직하게 살고 싶다. 남편 없이도 내가 이 집의 어른으로 남아야 하니까. 그 말에 두 사람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유산 정리의 시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은 반찬을 싸들고 찾아왔고, 막나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달력을 보며 할머니 집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네요.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남은 생을 진심으로 함께해주는 사람들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이라는 피로 맺어진 관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겪어야 피로써 가족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여전히 대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쓰던 안방에는 이제 작고 아담한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위엔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이 가득합니다. 벽 한 켠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종종 조용히 미소를 짓곤 해요. 매주 주말이면 큰아들 내회가 장을 봐서 찾아오고 손주들이 커다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며 안깁니다.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고 남편이 남기고 간 선물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따금 둘째 며느리가 생각나긴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대도 원망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무언가를 애써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할머니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웃겨. 젊을 땐 서로 많이 바라보고 늙으면 서로 농아주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친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벤치 위로 보는 바람은 마치 지난 시간을 감사듯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렇게 했을까를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받은 사랑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들이 계시다면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